당신 같은 곰팡내 나는 여자는 이제 지긋지긋해. 이제 그만 내 집에서 나가. 이제 당신 같은 곰팡내 나는 여자는 내 앞길에 방해만 된다. 최 선생이 내 옆자리야. 당신은 뒤에서 설거지나 하던가. 40년 시중 들어줬으니 고맙다고 해야 하나? 이제 치워. 사연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들으신 후 감정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김영순의 손에서 쟁반이 미끄러졌다. 유리잔들이 바닥에 부딪혀 산산이 깨졌다.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었지만 영수는 움직이지 못했다. 지역 문화원장 출마 선언식장 뒤편 대기실에서 남편 박동훈의 목소리가 칼처럼 날아들었다. 화려한 조명이 켜진 행사장 밖은 축제 분위기였다. 박동훈 후보 당선 축하합니다라는 현수막이 펄럭이고 지역 유지들이 악수를 나누며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화려함의 뒤편 창고처럼 좁은 대기실에서 영수는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다. 동훈은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고쳐 매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화려한 분홍색 투피스를 입은 여자가 서 있었다. 최마담. 영순보다 20살은 어려 보이는 짙은 화장에 명품 핸드백을 든 여자였다. 자기야, 빨리 나가요. 사람들 기다려요. 최마담이 동훈의 팔짱을 끼며 재촉했다. 영수는 그제야 손에 쥐어진 서류 봉투를 내려다봤다. 이혼 합의서. 굵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손이 떨렸다.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다. 서류가 흩어졌다. 줍지도 않고 뭐해? 빨리 도장 찍어. 동훈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뚝뚝했다. 영수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서류를 주었다. 바닥에 떨어진 유리 파편이 손가락을 베었지만 아프지 않았다. 몸의 고통보다 마음의 고통이 훨씬 컸다. 40년. 그 긴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25살 중매로 박씨 종가에 시집왔던 날. 시어머니는 첫날부터 영순을 불러 세웠다. 우리 집은 300년 종가야. 며느리가 함부로 굴면 안 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시부모 진지상 차리고 제사는 1년에 12번. 명심해. 영수는 고개를 숙이고 내라고만 대답했다. 그때부터 시작된 고된 세월. 새벽같이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장독대를 돌보고 제사 음식을 장만했다. 명절이면 친척 수십 명의 음식을 혼자 준비했다. 아이는 없었다. 결혼 3년 차에 유산을 했고 그 후로 임신이 되지 않았다. 시댁에서는 그것을 영순 탓으로 돌렸다. 대를 잇지 못하는 며느리라는 낙인이 찍혔다. 영순은 그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았다. 대신 영순에게는 손재주가 있었다. 장 담그는 솜씨가 일품이었다. 영순이 담근 된장, 간장, 고추장은 동네에서 소문이 났다. 시어머니도 그것만큼은 인정했다. 내가 담근 장맛은 참 구수하다는 말을 가끔 했다. 하지만 그것도 이제는 의미가 없었다. 동훈은 몇 년 전부터 영순을 시대에 뒤떨어진 여자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전통 한복 대신 양복을 입으라고 했고 장 담그는 대신 골프를 배우라고 했다. 영순은 따라가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영순 씨, 듣고 있어요? 동훈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영순은 고개를 들었다. 동훈의 얼굴이 보였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의 얼굴.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낯설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차가워진 것일까?
도장 찍으세요. 시간 없어요. 최 마담이 끼어들었다. 아주머니도 이제 자유롭게 사시면 되잖아요. 우리도 새 출발하고. 새 출발. 그 말이 영순의 가슴을 찔렀다. 40년의 헌신은 그저 종료일 뿐이고 저들은 새 출발을 한다는 것. 영순은 입술을 깨물었다. 재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재산? 동훈이 비웃었다. 당신이 이 집안에 뭘 보탰다고 재산을 달라고 해? 40년 동안 먹여 살린 것도 모자라. 제가 친정에서 가져온 논밭도 그거 40년 전에 다 팔아서 집 수리하는 데 썼어. 기억도 안 나? 어차피 증거도 없고. 영수는 할 말을 잃었다. 정말로 증거가 없었다. 40년 전 일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동우는 이미 모든 것을 계산해 둔 듯했다. 그럼 저는 어디서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걱정 마. 갈 때는 줄게. 동우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더 꺼냈다. 고창댁. 우리 집안 선산 근처에 있는 옛날 집이야. 거기 줄 테니까 가서 살아. 고창댁이요? 응. 산골 오지에 있는 폐가 수준이지만 그래도 기와집이야. 당신 같은 사람한테 딱이지. 거기 가서 당신 좋아하는 된장이나 담그면서 살아. 영수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부동산 등기권리증 마이너스 고창댁. 주소를 보니 정말로 산골 오지였다. 시내에서 차로 2시간은 가야 하는 곳이었다. 전기도 제대로 안 들어오고 마을도 거의 폐촌이래. 근데 당신 혼자 살기엔 충분하잖아. 난 이것도 주는 거 인심 쓰는 거야. 최 마담이 낄낄거리며 웃었다. 아주머니, 그래도 집은 있잖아요.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영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동훈의 얼굴에는 조소가, 최 마담의 얼굴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40년 동안 한 집안을 떠받쳐온 여자를 향한 태도가 이것이었다. 여기 도장 찍는 곳이에요. 빨리요. 최 마담이 서류를 펼쳐 보였다. 영수는 가방에서 도장을 꺼냈다. 김영순. 시집 와서도 개명하지 않고 본명을 지킨 도장이었다. 손이 떨렸다. 도장을 서류에 대려다가 멈췄다. 왜 또 안 찍어? 동훈이 짜증을 냈다. 잠깐만. 생각 좀. 영순이 말했다. 생각할 게 뭐가 있어? 어차피 결말은 똑같아. 안 찍으면 재판으로 가는 거야. 그럼 더 복잡해지고 당신한테 한 푼도 안 가. 영수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울음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애썼다. 저 사람들 앞에서 무너지고 싶지 않았다. 도장을 찍었다. 쿵. 작은 소리였지만 영순에게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다. 40년의 세월이 끝나는 소리.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 됐어. 이제 끝났네. 동우는 서류를 챙겨 가방에 넣었다. 일주일 안에 짐 싸서 나가. 이 집은 이제 내 거야. 일주일요? 길면 길었지 짧아? 빨리 치워. 동훈과 최 마담은 문을 열고 나갔다. 밖에서 박수 소리와 환호성이 들렸다. 박동훈 후보님 축하드립니다. 문화원장 되시면 우리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동훈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박동훈은 효를 으뜸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지난 3년간 효행상을 받았고 300년 종가를 이어온 명문가의 자손입니다. 효행상? 명문가.
영수는 씁쓸하게 웃었다. 저 사람이 효행상을 받는 동안 정작 40년을 헌신한 아내는 뒷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저 사람이 명문가를 자랑하는 동안 그 집안을 실제로 지탱한 며느리는 쓰레기처럼 버려졌다. 영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깨진 유리 파편 사이에서 자신의 모습이 반사되어 보였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초라한 옷차림. 40년 전 25의 젊은 신부는 어디로 갔을까?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영수는 천천히 일어났다. 손에 쥔 고창댁 등기권리증을 다시 봤다. 상골패가 전기도 제대로 안 들어오는 곳. 그곳이 이제 영순이 갈 유일한 곳이었다. 대기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다. 행사장 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영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건물을 나서니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영수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가진 돈이 많지 않았다. 통장도 동훈이 관리했고 영순 명의로 된 돈은 거의 없었다. 친정도 오래전에 연을 끊었다. 형제들도 다들 자기 살기 바빴다. 버스에 올라 창밖을 봤다. 익숙한 거리가 스쳐 지나갔다. 40년을 살았던 동네. 이제 다시는 못 올 곳. 영수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감정이 일었다. 분노였다. 40년을 바쳤는데 이렇게 버려지다니. 영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다. 가방 속에서 핸드폰이 울렸다. 동훈에게서 온 문자였다. 집 열쇠는 현관 화분 밑에 두고 가. 그리고 장독대 된장, 간장 다 버려. 최 선생이 새로 사온대. 영순이 40년 동안 정성껏 담근 장을 버리라고. 그 장에는 영순의 모든 시간이 담겨 있었다. 매년 봄마다 매주를 쓰고 소금물을 맞추고 정화수를 떠놓고 정성을 다했던 그 장을. 영수는 핸드폰을 꺼버렸다. 더 이상 동훈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다. 버스는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다. 영수는 가방에서 고창댁 주소를 다시 꺼냈다. 거기 가서 당신 좋아하는 된장이나 담그면서 살아. 동훈의 그 말이 계속 맴돌았다. 조롱처럼 들렸지만 이상하게도 영수는 그 말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했다. 된장, 장 담그기. 그것만은 영순이 정말로 좋아하는 일이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진짜로 좋아서 했던 일. 어쩌면 고창댁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지도 몰랐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곳에서 영순만의 장을 담그며 살 수 있을지도.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조금 뛰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다. 혼자서 산골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곳에서. 영수는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어둠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틀 후 영수는 단출한 짐을 쌌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았다. 옷가지 몇 벌, 이불 한 채, 그릇 몇 개. 40년을 살았지만 영순 소유의 물건은 거의 없었다. 집안의 모든 것이 박씨 종가의 것이었지 영순의 것이 아니었다. 짐을 싸면서 영순은 장독대로 갔다. 마당 한쪽에 줄지어 선 장독들. 크고 작은 항아리들이 햇빛을 받아 윤이 났다. 영순이 40년 동안 정성껏 돌본 장독들이었다. 가장 큰 항아리를 열었다. 진한 된장 냄새가 코를 찔렀다.
구수하고 깊은 향. 3년 묵은 된장이었다. 영수는 작은 항아리에 된장을 조금 퍼담았다. 이것만은 가져가야 했다. 동훈이 버리라고 했지만 이건 영순의 혼이 담긴 것이었다. 간장도 조금 담았다. 깊은 갈색의 진장. 햇빛에 비추면 루비처럼 빛났다. 영수는 조심스럽게 뚜껑을 닫았다. 뭐 하는 거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영수는 돌아봤다. 동훈이 서 있었다. 옆에는 최 마담도 함께였다. 장 좀 가져가려고요. 가져가. 내가 버리라고 했잖아. 동훈이 인상을 찌푸렸다. 조금만요. 제가 담근 거. 당신이 담근 게 뭐가 있어? 우리 집 재료로 우리 집 장독에 담근 건데. 다 우리 거지. 영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40년 동안 새벽같이 일어나 매주를 쓰고 소금물을 맞추고 매일 장독대를 돌봤던 건 영순인데 그 모든 시간과 정성이 우리 거라는 한마디로 부정당했다. 그냥 조금만. 안 돼. 어차피 새로 살 거야. 당신 장맛은 너무 짜. 최 선생이 그러는데 요즘은 저염식이 유행이래. 최 마담이 코웃음을 쳤다. 그러게요. 요즘 누가 그렇게 짠 장을 먹어요. 건강에도 안 좋고. 영수는 두 사람을 봤다. 항변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결국 고개를 숙이고 장 항아리를 내려놓았다. 빨리 짐 싸서 나가. 오늘 안으로. 동훈이 말하고 돌아섰다. 영수는 마지막으로 장독대를 둘러봤다. 저 항아리들은 이제 어떻게 될까? 버려질까? 아니면 새 주인이 돌볼까? 가슴이 미어졌지만 어쩔 수 없었다. 짐을 다 싸고 택시를 불렀다. 기사에게 고창댁 주소를 알려주자 고개를 갸웃했다. 거기요? 진짜 가시게요? 네. 그 동네 거의 폐촌이던데. 혼자 사세요? 네. 기사는 더 묻지 않았다. 택시는 시내를 빠져나가 외곽으로 향했다. 도시의 불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깔렸다. 가로등도 없는 산길을 한참 달렸다. 저기 보이는 게 고창댁이에요. 기사가 앞을 가리켰다. 영수는 창밖을 봤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집 윤곽이 보였다. 담장은 군데군데 무너져 있었고 대문은 덩굴에 뒤덮여 있었다. 여기서 내리세요? 네. 괜찮으시겠어요? 도와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영수는 짐을 내리고 택시비를 냈다. 남은 돈이 얼마 없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택시는 떠났고 영수는 혼자 어둠 속에 남았다. 손전등을 켜고 대문을 찾았다. 덩굴을 헤치고 대문 꼬리를 당겼지만 열리지 않았다. 녹이 슬어서 굳어 있었다. 영수는 힘을 주어 잡아당겼다. 끼익 소리와 함께 대문이 열렸다. 마당으로 들어섰다. 손전등 불빛이 비추는 곳마다 황폐함이 드러났다. 사람 키만한 잡초가 무성했고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마당 한쪽을 비추자 영수는 숨이 멎었다. 장독대였다. 아니, 장독대였던 것. 수십 개의 항아리가 깨져서 나뒹굴고 있었다. 어떤 것은 반쯤 깨졌고 어떤 것은 완전히 산산조각 났다. 영수는 천천히 다가갔다. 깨진 항아리 조각들을 밟으며 걸었다. 도자기 파편이 발밑에서 으스러지는 소리가 났다. 어머. 영수는 중얼거렸다. 장독대 끝에 유일하게 온전한 항아리 하나가 서 있었다.
사람 키만한 거대한 독이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금이 쩍쩍 가 있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를 상태였다. 영수는 그 독 앞에 섰다. 손전등으로 비추자 독 표면의 금들이 거미줄처럼 퍼져 있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아직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있었다. 뚜껑을 열어봤다. 안에는 말라버린 간장 찌꺼기가 바닥에 달라붙어 있었다. 오래전에 버려진 독이었다. 하지만 영수는 알 수 있었다. 이것이 시간장 독이었다는 것을. 오래전 누군가가 정성껏 간장을 담갔던 독. 영수는 독을 꼭 껴안았다. 차가운 도자기가 뺨에 닿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랑 똑같네. 영수는 속삭였다. 금가고 깨져도 아직 서 있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 뒤에서 인기척이 났다. 영수는 깜짝 놀라 돌아봤다. 담장 너머로 손전등 불빛이 보였다. 거기 누구요?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저는 이 집 주인입니다. 영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주인? 담장 너머 사람이 가까이 왔다. 나이 든 남자였다. 이 집에 사람이 들어왔다고? 네. 남자는 대문으로 들어왔다. 허름한 옷차림에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었다. 나는 이 이장이라고 하오. 이 마을 토박이지. 노인이 말했다. 근데 당신이 정말로 여기 살 작정이요? 네. 이 이장은 영순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혼자요? 네. 이런. 이 이장은 고개를 저었다. 이 집이 어떤 집인지 아시오? 어떤 집인가요? 흉가요, 흉가. 마을 사람들도 안 가는 집이요. 귀신 나온다는 소문도 있고. 영수는 씁쓸하게 웃었다. 귀신이 뭐가 무섭겠어요. 사람이 더 무섭지. 이 이장은 영순의 표정을 보고 더 묻지 않았다. 그럼 조심하시오. 밤에 혼자 있으면 무서울 거요. 괜찮습니다. 이 이장은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내일 낮에 다시 올 테니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시오. 이 마을에 사람이 거의 없지만 그래도 이웃끼리 도와야지. 고맙습니다. 이 이장은 돌아갔다. 영수는 다시 혼자 남았다. 본체로 가서 문을 열었다. 먼지가 확 날렸다.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집이었다. 방 안을 둘러봤다. 낡은 가구들이 그대로 있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하지만 구조는 튼튼해 보였다. 영수는 짐을 내려놓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갑자기 모든 힘이 빠졌다. 40년을 살았던 집에서 쫓겨나서 이 황폐한 폐가에 홀로 남겨졌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영수는 일어나서 청소 도구를 찾았다. 창고에 낡은 빗자루가 있었다. 먼지를 닦고 바닥을 쓸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다. 밤이 깊어갔다. 전기는 들어왔지만 전구가 몇 개 나가 있었다. 희미한 불빛 아래서 영수는 이불을 폈다. 찬 바닥이었지만 견딜만 했다. 누워서 천장을 봤다. 낡은 석가래가 보였다. 이곳에서 영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이곳에서.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곳에는 동훈도 없고 최마담도 없고 시어머니도 없었다. 아무도 영순을 무시하지 않았고 아무도 명령하지 않았다. 처음으로 영수는 자유로웠다. 그 생각이 들자 이상하게도 눈물이 멈췄다. 영수는 눈을 감았다.
내일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었다. 아침 햇살에 영수는 눈을 떴다. 새소리가 들렸다. 창문 틈으로 빛이 들어왔다. 몸이 뻐근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가벼웠다. 일어나서 마당으로 나갔다. 어젯밤 어둠 속에서 보던 것과는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황폐하긴 했지만 햇빛 아래서 보니 고즈넉한 아름다움도 있었다. 기와집 본체는 낡았지만 웅장했다. 담장은 무너진 곳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구조는 남아 있었다. 마당은 넓었고 뒤편으로는 작은 산이 보였다. 영수는 장독대로 갔다. 낮에 보니 더 처참했다. 깨진 항아리 조각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다. 어떤 것은 오래전에 깨진 듯 이끼가 끼어 있었고 어떤 것은 비교적 최근에 깨진 듯 파편이 날카로웠다. 유일하게 남은 거대한 시간장 독 앞에 섰다. 낮에 보니 더 금이 많이 가 있었다.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태였다. 하지만 아직은 버티고 있었다. 영수는 독을 손으로 쓰다듬었다. 차갑고 거친 표면, 금 사이로 손가락이 들어갔다. 이 독을 어떻게 해야 할까? 버려야 할까? 아니면 살릴 수 있을까? 아침부터 나오셨구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영수는 돌아봤다. 이 이장이 작은 보따리를 들고 서 있었다. 아, 이장님. 밤은 잘 지내셨소? 네, 괜찮았습니다. 이 이장은 보따리를 내밀었다. 변변치 않지만 먹을 거 좀 가져왔소. 밥이랑 김치, 반찬 조금. 어머, 고맙습니다. 영수는 감사하며 받았다. 이 산골에 혼자 계시면 힘드실 텐데. 근처에 가게도 없고. 괜찮습니다. 천천히 적응하겠습니다. 이 이장은 장독대를 둘러봤다. 이것들 다 깨졌구먼. 안타깝네. 네. 왜 이렇게 깨진 건지. 세월이지 뭐. 오래 방치하면 항아리도 약해지는 법이요.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금이 가고.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 큰 독도 곧 무너지겠네요. 아마도. 근데 신기하게도 아직 버티고 있어. 저 독이 원래 이 집의 시간장 독이었다고 들었어. 시간장 독이요? 응. 옛날에는 집집마다 시간장 독이 있었어. 대대로 이어지는 장맛의 근본이 되는 독이지. 그 독에서 조금씩 떠내서 새 장을 담그고 또 시간장을 계속 이어가고. 영수는 독을 다시 봤다. 시간장 독. 대대로 이어지는 장맛.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다. 그럼 이 독은 몇 년이나 된 건가요? 글쎄, 최소 100년은 됐을 거요. 이 집이 지어진 게 그때쯤이니까. 100년. 영수는 감탄했다. 100년을 버텨온 독. 금이 가고 깨져도 아직 서 있는 독. 그런데 이 이장이 목소리를 낮췄다. 마을 사람들이 당신 온 거 알고 있어. 네. 아까 장 보러 가는 길에 몇 사람 만났는데 다들 궁금해하더군. 고창댁에 누가 들어왔냐고. 그게 문제가 되나요? 문제라기보다. 이 이장은 망설이다가 말했다. 이 집이 좀 특이한 집이거든요. 특이하다뇨?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일단은 옛날에 좀 큰 집이었어. 이 동네에서 제일 부자였다고 들었어. 그럼 왜 이렇게 버려진 거죠? 그게. 이 이장은 주위를 둘러보고 목소리를 더 낮췄다. 소문이 좀 흉흉하오. 이 집 주인이 옛날에 나쁜 짓을 했다는. 나쁜 짓이요?
일제강점기 때 일이요. 자세한 건 나도 잘 모르지만 이 집 주인이 친일을 했다는 소문이 있어.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게 다 떳떳하지 못한 방법이었다고. 영수는 숨이 멎었다. 친일.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래서 해방 후에 이 집안이 몰락했다고 하오. 재산도 다 잃고 집도 버려지고. 그럼 지금 주인은? 글쎄, 후손이 어디 갔는지 모르오. 다들 뿔뿔이 흩어졌을 거요. 영수는 혼란스러웠다. 동훈이 이 집을 준 이유가 이것 때문인가? 흉가라서? 친일 집안의 집이라서? 근데 이 이장이 말을 이었다. 그건 그냥 옛날 소문이고 증거는 없소. 마을 사람들 말이 다 다르거든. 어떤 사람은 이 집 주인이 독립운동가였다고도 하고. 독립운동가요? 응. 그런데 누군가한테 배신당해서 죽었다고도 하고. 뭐가 진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소문, 진실, 그 경계는 흐릿했다. 아무튼 마을 사람들이 이 집을 좀 꺼려하는 건 사실이요. 그래서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수도 있어. 괜찮습니다. 혼자가 편합니다. 이 이장은 영순의 표정을 보고 더 묻지 않았다. 그럼 나는 가보겠소.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시오. 고맙습니다. 이 이장이 돌아간 후 영수는 다시 장독대로 갔다. 깨진 항아리들을 하나씩 치웠다. 무거웠지만 할 수 있었다. 영수는 평생 육체 노동을 해왔다. 오후가 되자 담장 너머로 사람들 목소리가 들렸다. 영수는 일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저기 정말 사람 들어왔대. 혼자래. 여자 혼자. 미쳤나. 이 흉가에 왜. 돈이 없나 보지. 아니면 갈 데가 없거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영수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하지만 나가서 뭐라고 할 수도 없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일을 계속했다. 근데 저 시간장 독 아직도 안 깨졌네. 신기하지. 저렇게 금가도. 저거 버려야 하는 거 아냐? 위험해 보이는데. 영수는 독을 쳐다봤다. 사람들 말대로 위험해 보였다. 하지만 영수는 버릴 수 없었다. 저 독이 영순 자신처럼 느껴졌다. 금이 가고 깨져도 아직 서 있는 독. 버려지고 무시당해도 아직 무너지지 않은 독. 영수는 독을 꼭 안았다. 절대 안 버려. 영수는 속삭였다. 우리 같이 버텨보자. 며칠이 지났다. 영수는 매일 고창댁을 정리했다. 잡초를 뽑고 낙엽을 치우고 깨진 항아리 조각들을 한쪽에 모았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이 이장은 이틀에 한 번씩 들렀다.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필요한 물건을 사다 주었다. 영수는 고마웠지만 미안하기도 했다. 돈이 없어서 제대로 보답할 수가 없었다. 이장님, 이렇게 계속 도와주시면 제가 미안해서. 괜찮소? 이 나이에 뭐 돈이 필요한가? 그냥 이웃 돕는 거요. 그래도 나도 심심한데 당신이 와서 줬소. 이야기 상대가 생겼잖소. 이 이장은 영순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었다. 마을의 역사, 옛날 사람들 이야기, 계절에 따라 해야 할 일들. 영순은 듣는 것이 좋았다. 어느 날 오후 영순이 시간장 독을 닦고 있을 때 이 이장이 찾아왔다. 평소보다 표정이 심각했다. 오늘은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해줄 게 있어. 영수는 손을 멈추고
이 이장을 봤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고창댁에 대한 이야기요. 그리고 박동훈에 대한 이야기. 박동훈요? 영수는 놀랐다. 동훈의 이름이 왜 나오는 걸까? 앉으시오. 긴 이야기니까.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았다. 이 이장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내가 어릴 적 우리 할아버지한테 들은 이야기요. 일제강점기 때 일이요. 영수는 귀를 기울였다. 이 고창댁 주인은 김씨 성을 가진 양반이었소.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이었다고 들었소. 독립운동을요? 응. 비밀리에 자금을 모으고 독립군을 도왔다고 하오. 하지만 누군가한테 밀고를 당했소. 영수는 숨을 죽였다. 그 밀고를 한 사람이. 이 이장은 잠시 멈췄다. 박씨 성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하오. 영순의 심장이 뛰었다. 박씨요? 응. 정확한 이름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일본 순사에게 김씨를 밀고했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하오. 그게 정말인가요? 글쎄, 증거는 없소. 하지만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소. 그리고 그 후로 박씨 집안이 갑자기 부자가 됐다고 하오. 영수는 몸이 떨렸다. 박씨, 동훈의 성도 박씨였다. 설마 그 박씨가 동훈 씨 조상인가요? 글쎄, 확실하진 않소. 하지만 이 이장은 영순을 똑바로 봤다. 당신 전 남편이 박동훈이라고 했지요? 네. 그 사람이 문화원장 선거에 나간다는 소문 들었소. 효행상 받은 명문가라고 자랑하더군. 영수는 할 말을 잃었다. 명문가라. 이 이장이 쓴웃음을 지었다. 진짜 명문가는 이 고창댁 김씨였소. 독립운동을 하다가 죽은 집안. 그런데 그 집을 망하게 한 사람이 박씨고, 영수는 머리가 어지러웠다. 설마 그게 사실일까? 동훈의 조상이 이 집 주인을 배신했다고? 하지만 이장님, 그건 그냥 소문 아닌가요? 증거가 없잖아요. 맞소. 증거는 없소. 하지만 이 이장은 장독대를 가리켰다. 이상하지 않소? 왜 박동훈이 하필 이 집을 당신한테 줬을까? 그건 흉가라서? 가치가 없어서? 아니면 이 이장은 목소리를 낮췄다. 뭔가 숨기려고. 영수는 소름이 돋았다. 동훈이 이 집을 준 진짜 이유가 뭘까? 단순히 버린 게 아니라 뭔가를 숨기려고. 이장님, 그럼 증거가 어딘가에 있다는 말씀이세요? 글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중요한 걸 잘 숨겨놨어. 특히 일제강점기 때는. 영수는 시간장 독을 봤다. 100년이 넘은 독. 대대로 이어진 독. 혹시 이 독 안에? 이장님, 혹시 이 독 안에 뭔가 있을까요? 글쎄, 열어봐야 알겠지. 영수는 독뚜껑을 다시 열었다. 말라버린 간장 찌꺼기만 보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독바닥이 두꺼워 보였다. 이장님, 이거 바닥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 이장이 가까이 와서 봤다. 확실히 두껍네. 보통 항아리 바닥보다. 혹시 이중 바닥인가요? 그럴 수도 있어. 옛날에는 귀한 걸 숨길 때 그렇게 만들기도 했으니까. 영수는 가슴이 뛰었다. 혹시 이 독 안에 증거가 숨겨져 있는 걸까? 동훈의 조상이 저지른 일을 밝힐 증거가.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다.
만약 정말로 증거가 나온다면 그걸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은 조심하시오. 이 이장이 말했다. 함부로 깨뜨리면 안 되니까. 천천히 알아보시오. 네. 이 이장이 돌아간 후 영수는 혼자 독 앞에 앉아 있었다. 금이 간 거대한 독. 그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 영수는 손으로 독을 쓰다듬었다. 차갑고 거친 표면. 금 사이로 손가락이 들어갔다. 이 독은 100년 동안 무엇을 지켜왔을까? 해가 지고 있었다. 영수는 독을 닦기 시작했다. 젖은 걸레로 표면의 먼지를 닦아냈다. 금 사이사이까지 조심스럽게 닦았다. 독을 닦으면서 영수는 생각했다. 40년 동안 동훈의 집안을 섬겼다. 그 집안이 혹시 이 고창댁 김씨 집안을 망하게 한 원수였다면? 그리고 영수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의 친정도 김씨였다. 친할아버지도 일제강점기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다.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는 아무도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다. 그냥 일제 때 고생하시다가라는 말만 들었다. 혹시 친할아버지가 이 고창댁과 관련이 있는 걸까? 아니, 어쩌면 친할아버지가 바로 이 집 주인이었을까? 영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친정 족보를 본 적이 있었다. 할아버지 이름은 김용대였다. 그리고 이 고창댁 주인도 김씨였다고 이 이장이 말했다. 영수는 독을 꼭 안았다. 할아버지. 영수는 속삭였다. 혹시 할아버지세요? 밤이 깊어갔다. 영수는 독을 다 닦고 본체로 돌아갔다. 누워서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만약 이 고창댁 주인이 친할아버지라면, 그리고 박 씨가 할아버지를 밀고 했다면, 영수는 40년 동안 할아버지를 죽인 원수의 후손을 섬긴 것이었다. 영수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억울함, 분노, 슬픔이 뒤섞였다. 그날 밤 영수는 꿈을 꿨다. 한복을 입은 할아버지가 나타났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영순을 보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리고 장독대를 가리켰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영수는 확신했다. 저 도간에 진실이 숨겨져 있다고. 일주일 후 날씨가 이상하게 변했다. 아침부터 하늘이 잔뜩 찌푸려 있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먹구름이 몰려왔다. 이 이장이 급하게 찾아왔다. 오늘 비가 많이 온다고 하오. 태풍급이래. 집 단속 잘하시오. 네, 고맙습니다. 혹시 무서우시면 우리 집으로 오시오. 혼자 계시면 위험할 수도 있어. 괜찮습니다. 여기서 버텨보겠습니다. 이 이장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갔다. 영수는 집안을 둘러보며 단속을 시작했다. 창문을 잘 닫고 마당의 물건들을 안으로 들였다. 장독대에 갔다. 깨진 항아리 조각들을 모두 치웠고 시간장 독만 남아 있었다. 영수는 독을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저렇게 금이 간 독이 폭풍을 견딜 수 있을까? 독을 안으로 옮기려 했지만 너무 무거웠다. 혼자서는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었다. 영수는 독 위에 방수포를 덮어두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오후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금씩 내리더니 점점 세차게 쏟아졌다. 저녁이 되자 폭우였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쳤다. 영수는 본체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렸다. 너무 세차서 무서울 정도였다. 전기가 나갔다.
영수는 촛불을 켰다. 밤이 깊어갈수록 비는 더 심해졌다. 영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집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바람 소리, 빗소리, 천둥 소리가 뒤섞였다. 자정쯤 갑자기 쿵 하는 큰 소리가 들렸다. 영수는 벌떡 일어났다. 무슨 소리였을까? 창문이 깨진 건가? 아니면 담장이 무너진 건가? 촛불을 들고 집안을 돌아봤다. 아무 이상이 없었다. 그렇다면 밖에서 난 소리였다. 영수는 현관으로 갔다. 문을 열려다가 멈췄다. 이 폭풍 속에서 밖으로 나가는 건 위험했다. 하지만 불안했다. 혹시 시간장 독이 무너진 건 아닐까? 영수는 우비를 입고 장화를 신었다. 손전등을 들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폭풍이 얼굴을 때렸다. 비가 얼굴에 쏟아졌다. 영수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마당으로 나갔다. 진흙탕이 되어 있었다. 발이 빠졌다. 장독대 쪽으로 갔다. 손전등을 비췄다. 시간장 독이 보였다. 아직 서 있었다. 영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런데 그때였다. 번개가 쳤다. 하늘이 환하게 밝아졌다. 그 순간 영수는 독 뒤쪽 땅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봤다. 산사태였다. 안 돼. 영수는 소리쳤다. 영수는 독 쪽으로 뛰어갔다. 진흙탕에 미끄러졌지만 일어나서 계속 뛰었다. 독을 지켜야 했다. 저 독만은 무너지면 안 됐다. 독에 도착해서 영수는 독을 껴안았다. 차갑고 젖은 표면. 빗물이 독 위로 쏟아졌다. 영수는 독을 놓지 않았다. 또 번개가 쳤다. 천둥이 귀를 찢었다. 그 순간 영수는 발을 헛디뎠다. 진흙탕에 미끄러졌다. 몸이 앞으로 쏠렸다. 영수는 독을 붙잡으려고 손을 뻗었다. 하지만 손이 금간 부분을 잡았다. 영순의 무게가 그 금에 실렸다. 쩍! 소리가 났다. 영수는 바닥에 넘어졌다. 일어나서 손전등을 비췄다. 시간장 독이 갈라지고 있었다.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아니야. 안 돼. 영수는 독을 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독은 정확히 반으로 갈라졌다. 두 쪽으로 쩍 하고 떨어졌다. 영수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100년을 버텨온 독이 무너졌다. 영순 때문에. 영순의 손에서. 미안해. 미안해. 영수는 울었다. 빗물과 눈물이 섞였다. 영수는 갈라진 독 조각을 쓰다듬었다. 차갑고 날카로운 단면. 모든 게 끝났다. 그런데 그때 번개가 또 쳤다. 환한 빛이 도간을 비쳤다. 영수는 숨을 멈췄다. 독바닥에 뭔가 있었다. 독이 갈라지면서 바닥도 함께 깨졌는데 그 안에 공간이 있었다. 이중 바닥이었다.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손전등을 들었다. 도간을 비췄다. 기름종이에 쌓인 뭔가가 보였다. 사각형 모양의 물건이었다. 영수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 기름종이를 꺼냈다. 무거웠다. 물에 젖지 않았다. 기름종이가 완벽하게 방수 역할을 한 것이었다. 영수는 기름종이를 품에 안고 본체로 뛰어갔다. 문을 닫고 촛불 앞에 앉았다. 온몸이 젖어 있었고 진흙투성이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떨리는 손으로 기름종이를 풀었다. 여러 겹으로 쌓여 있었다. 한 겹 한 겹 벗겼다.
마지막 겹을 벗기자 낡은 목함이 나타났다. 영수는 목함을 열었다. 안에는 낡은 장부와 일기장이 들어 있었다. 종이는 누렇게 변했지만 글씨는 또렷했다. 영수는 첫 장을 펼쳤다. 붓글씨로 쓰여 있었다. 읽기 어려웠지만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1941년 3월 15일. 나 김용대는 이 기록을 남긴다. 내가 죽은 후에라도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며. 영수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김용대, 친할아버지 이름이었다. 이것이 증거였다. 100년 가까이 숨겨져 있던 증거. 다음 장을 넘겼다. 거기에는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금액들. 독립운동 자금 내역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영수는 숨이 멎었다. 박창수가 나를 일본 순사에게 밀고 했다. 그는 내가 모은 독립운동 자금 전액을 가로챘고 그 대가로 내 목숨값을 받았다. 나는 내일 끌려갈 것이다. 하지만 이 기록만은 남긴다. 언젠가 누군가 이것을 발견하여 진실을 밝히기를.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부디 이 치욕을 씻고 떳떳하게 살기를. 박창수? 영수는 그 이름을 소리내어 읽었다. 동훈의 할아버지 이름이 박창수였다. 영수는 결혼할 때 들었던 기억이 났다. 우리 할아버지 박창수 어르신은 지역의 큰 어른이셨다고 자랑하던 시어머니의 목소리. 영수는 장부를 떨어뜨릴 뻔했다. 손이 떨렸다. 40년 동안 영수는 친할아버지를 죽인 사람의 후손을 섬겼던 것이다. 원수의 집에서 며느리로 살았던 것이다. 밖에서는 여전히 폭풍이 몰아쳤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쳤다. 하지만 영수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귀에서는 심장 뛰는 소리만 들렸다. 영수는 장부를 가슴에 꼭 안았다. 그리고 울었다. 분노와 슬픔과 억울함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느껴졌다. 복수? 이제 영순에게는 무기가 생겼다. 할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박씨 집안의 추악한 진실을 밝힐 무기. 동훈이 그렇게 자랑하던 명문가의 가면을 벗길 증거. 영수는 눈물을 닦고 장부를 다시 펼쳤다. 한 장 한 장 꼼꼼히 읽었다. 밤새도록 읽었다. 새벽이 되어 비가 그쳤다. 영수는 창밖을 봤다. 동이 트고 있었다.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영수는 일어나서 거울을 봤다. 진흙투성이 얼굴, 젖은 옷, 부은 눈. 하지만 눈빛만은 달라져 있었다. 이제 영수는 더 이상 버려진 며느리가 아니었다. 영수는 진실을 찾은 손녀였다. 새벽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다. 영수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촛불 아래에서 할아버지의 일기와 장부를 반복해서 읽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영순의 가슴에 박혔다. 장부에는 독립운동 자금을 낸 사람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김용대, 이명수, 최덕구. 당시 이 지역의 양반과 부자들이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모은 돈, 독립군을 돕기 위한 자금, 그리고 그 옆에는 박창수의 이름도 있었다. 처음에는 자금을 낸 사람 중 하나로. 하지만 뒷장으로 갈수록 박창수에 대한 기록이 달라졌다. 1941년 2월 10일. 박창수가 이상하다. 자금 모임에 늦게 오고 눈빛이 불안하다. 1941년 2월 28일. 박창수가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하다며 자금을 먼저 달라고 했다.
거절했다. 1941년 3월 10일. 일본 순사들이 우리 모임을 의심하는 것 같다. 누군가 밀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 1941년 3월 14일. 박창수가 사라졌다. 찾을 수 없다. 불길한 예감이 든다. 그리고 마지막 장. 1941년 3월 15일. 오늘 밤 일본 순사들이 올 것이다. 박창수가 나를 팔았다. 그는 모든 자금 명단과 내 이름을 넘겼다. 일본 순사에게서 돈을 받았다고 한다. 나는 내일 아침 끌려갈 것이다. 이 기록을 시간장 독바닥에 숨긴다. 언젠가 누군가 발견하기를, 그리고 진실이 밝혀지기를. 영수는 손으로 글씨를 쓰다듬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글씨. 떨리는 손으로 썼을 것이다. 다음 날 끌려가 고문당하고 죽을 것을 알면서 영수는 일기장 뒤편을 넘겼다. 거기에는 또 다른 문서가 끼워져 있었다. 일본어로 쓰인 영수증이었다. 밀고 대금 지급 확인서, 박창수의 이름과 서명, 그리고 금액이 적혀 있었다. 이것이 결정적 증거였다. 박창수가 독립운동가를 밀고 하고 돈을 받았다는 증거. 동훈이 그렇게 자랑하던 명문가의 추악한 뿌리. 영수는 문서들을 조심스럽게 정리했다. 기름종이에 다시 싸서 안전한 곳에 보관했다.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밖으로 나가니 폭풍이 지나간 자리가 처참했다. 담장 일부가 무너졌고 나무가지들이 부러져 있었다. 그리고 장독대에는 시간장 독이 두 쪽으로 갈라져 있었다. 영수는 깨진 독 앞에 섰다. 고마워. 영수는 독에게 말했다. 100년 동안 지켜줘서 이제 내가 할아버지를 지킬게. 마당을 정리하고 있을 때 이 이장이 찾아왔다. 어젯밤 괜찮으셨소? 폭풍이 대단했는데. 이 이장은 갈라진 독을 보고 한숨을 쉬었다. 결국 무너졌구먼. 네. 하지만 영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안에서 뭔가 나왔어요. 뭐가요? 영수는 이 이장을 집 안으로 데려갔다. 문서를 보여줬다. 이 이장은 손이 떨리며 문서를 읽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이게 정말이요? 네. 제 친할아버지 김용대가 쓴 거예요. 박창수가 할아버지를 밀고 했어요. 이 이장은 한참을 말없이 문서를 들여다봤다. 그러니까 박동훈의 할아버지가 당신 할아버지를 죽인 거요? 네. 그리고 당신은 40년 동안 그 집 며느리로.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이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건 세상에. 이장님,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밝혀야지요. 이건 역사의 진실이요. 독립운동가가 누명을 쓰고 죽었고 친일파가 명문가 행세를 하고 있으니. 하지만 증거를 공개하면 박동훈은 끝장나겠지. 문화원장은커녕 사회적으로 매장될 거요. 영수는 잠시 침묵했다. 복수? 40년 동안 자신을 무시하고 버린 남편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다. 이장님, 저는 복수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할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싶어요. 그게 복수요. 가장 정당한 복수지.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이 문서를 전문가한테 보여야 하오. 역사학자나 독립운동 연구하는 사람. 그들이 진위를 확인하면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흘러갈 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장은 목소리를 낮췄다. 조심하시오. 박동훈이 이 사실을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요. 문서를 빼앗으려 하거나. 저도 그 생각했어요. 문서 원본은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복사본을 여러 개 만들어 두시오. 그리고 혹시 모르니 믿을 만한 사람한테도 맡겨두고. 영수는 이 이장의 조언을 따랐다. 며칠 후 영수는 시내로 나가 문서를 복사했다. 원본은 은행 금고에 맡겼고 복사본 하나는 이 이장에게 주었다. 그리고 역사학자를 찾아갔다. 지역 대학에서 한국 근현대사를 가르치는 교수였다. 교수는 문서를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제 친할아버지가 남긴 거예요. 교수는 문서를 자세히 살폈다. 종이의 질, 먹의 상태, 글씨체, 일본어 영수증의 형식, 모든 것을 꼼꼼히 확인했다. 이건 진품입니다. 1941년에 쓰인 게 맞아요. 그리고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실이에요. 박창수라는 사람이 정말로 독립운동가를 밀고했다는 거군요. 그의 후손이 누구죠? 박동훈이요. 지금 문화원장 출마한. 교수는 숨을 들이켰다. 이건 엄청난 발견입니다. 허위로 명문가 행세를 해온 집안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공개해야 하나요? 당연하죠. 이건 역사의 진실입니다. 독립운동가의 명예를 회복하고 친일파의 죄를 밝혀야 해요. 교수는 영순에게 절차를 설명했다. 먼저 학계에 보고하고 독립운동 기념관에 알리고 언론에도 공개하는 것. 영수는 모든 것에 동의했다. 하지만 그날 밤 영수는 불안했다. 혼자 고창댁에 앉아 있는데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다. 영수는 불을 끄고 조용히 창문으로 내다봤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다. 담장을 넘으려는 것 같았다. 영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 이장의 경고가 떠올랐다. 영수는 조용히 뒷문으로 빠져나가 이 이장 집으로 뛰어갔다. 이 이장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두 남자는 이미 도망친 뒤였다. 하지만 담장 근처에서 발자국과 장갑이 발견됐다. 누가 보낸 것 같소? 이 이장이 물었다. 박동훈일 거예요. 제가 문서를 찾은 걸 어떻게 알았는지. 소문은 빠르니까요. 당신이 교수를 만난 걸 누가 봤을 수도 있고. 영수는 그날 밤 이 이장 집에서 묵었다. 다음 날부터는 경찰이 고창댁을 순찰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예상대로 동훈에게서 전화가 왔다. 영순 씨, 나야. 무슨 일이세요? 들었어. 당신이 뭔 이상한 문서를 찾았다면서? 이상한 문서요? 제 친할아버지 유품인데요. 그거 가짜야. 누가 장난친 거라고. 가짜가 아니에요. 전문가가 확인했어요. 전화 너머로 동훈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영순 씨, 우리 만나서 얘기합시다. 그 문서 나한테 주면 돈 줄게. 얼마든지. 안 팔아요. 얼마면 돼? 1억? 2억? 돈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역사예요. 할아버지의 명예예요. 명예. 동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40년 동안 먹여 살린 은혜도 모르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먹여 살렸다고요? 영순도 목소리를 높였다. 제가 40년 동안 당신네 집안 시중 들었잖아요. 그게 먹여 살린 거예요?
어쨌든 그 문서 공개하면 안 돼. 우리 집안이 망해. 망해야죠. 친일파 집안이 명문가 행세를 하면 안 되니까. 뭐, 친일파? 증거가 어딨어. 여기 있어요. 당신 할아버지 박창수가 일본 순사한테 받은 돈 영수증까지.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동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번에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영순 씨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그거 공개하면 당신도 가만 안 둬. 어쩔 건데요? 40년 동안 해온 것보다 더 나쁜 일을 할 수 있어요? 영수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었다. 일주일 후 동훈이 직접 고창댁으로 찾아왔다. 최 마담도 함께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화려한 옷차림이 아니라 초라한 모습이었다. 동훈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다. 영순 씨, 동훈은 현관 앞에서 말했다. 제발 부탁이야. 그 문서만 없었던 걸로 해줘. 영수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문 안쪽에서 대답했다. 안 돼요. 왜 이래? 우리 그래도 40년 부부였잖아. 바로 그거예요. 40년 동안 저는 당신네 집 며느리였어요. 그런데 그 집이 제 친할아버지를 죽인 집이었어요. 최 마담이 끼어들었다. 아주머니, 그건 옛날 일이잖아요.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 있어요. 당신네가 그 더러운 돈으로 부자가 됐고 명문가 행세를 했잖아요. 저한테 곰팡내 난다고 했던 거 기억나요? 최 마담은 할 말을 잃었다. 동훈이 다시 말했다. 영순 씨, 내가 잘못했어. 당신한테 미안해. 그러니까 제발. 미안하다고요? 진심이에요? 진심이야. 그럼 무릎 꿇어요. 뭐? 무릎 꿇고 빌어봐요. 40년 동안 저를 무시한 것, 쓰레기처럼 버린 것, 다 용서해 달라고. 동훈의 얼굴이 붉어졌다. 자존심이 상한 것이었다. 하지만 잠시 후 그는 정말로 무릎을 꿇었다. 최 마담이 놀라 그를 말렸지만 동훈은 뿌리쳤다. 영순 씨 빌게. 용서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영수는 문 안에서 그 모습을 봤다. 40년 동안 한 번도 고개 숙인 적 없던 남편이 무릎 꿇고 있었다. 하지만 영순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다. 일어나세요. 소용없어요. 영순 씨, 4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된 사과를 안 하셨잖아요. 지금 무릎 꿇는 건 진심이 아니라 문서 때문이에요. 전 그런 거짓 사과 안 받아요. 동훈은 일어섰다. 얼굴이 일그러졌다. 좋아. 그럼 법적으로 가자. 그 문서 어디서 났는지 증명해봐. 당신이 조작한 거 아니라는 보장이 어딨어? 전문가가 이미 확인했어요. 진품이래요. 전문가? 돈 주면 뭐든지 확인해주는 사람들이지. 그럼 법정에서 봐요. 저도 변호사 선임할 거예요. 무슨 돈으로? 당신 돈 한 푼 없잖아. 법률구조공단에서 도와준대요. 이런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은 무료로 도와준다고. 동훈은 할 말을 잃었다. 영순이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뒀다는 걸 알았다. 영순 씨, 당신 정말 나를 망하게 하려고 작정한 거야? 아니요. 전 할아버지 명예를 되찾으려는 거예요. 당신이 망하는 건 부수적인 일이에요. 이 여자가 정말. 동훈은 욕을 하려다가 참았다. 대신 차갑게 말했다.
좋아. 끝까지 가보자. 하지만 기억해. 당신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상관없어요. 전 이미 잃을 게 없어요. 동훈과 최마담은 돌아갔다. 영수는 창문으로 그들이 차를 타고 떠나는 걸 지켜봤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그날 밤 영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40년. 그 긴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25살에 시집와서 첫날 밤 시어머니가 우리 집은 명문가니까 함부로 굴면 안 된다고 했던 말. 그때는 그 말을 믿었다. 정말로 명문가인 줄 알았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그 명문가는 독립운동가를 팔아먹은 친일파의 후손이었다. 더러운 돈으로 쌓아 올린 허울뿐인 가문이었다. 그리고 그 집에서 40년을 며느리로 살았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고 제사를 지내고 시부모를 모셨다. 무엇을 위해서? 친일파 집안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영수는 눈물이 났다.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였다.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다. 이제 진실을 밝힐 수 있다. 할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다. 며칠 후 영수는 독립운동 기념관을 찾아갔다. 거기서 영수는 할아버지 김용대에 대한 기록을 찾았다. 짧은 기록이었지만 분명히 있었다. 김용대, 1898년생, 독립운동 자금모금 활동, 1941년 체포, 고문 후 옥사. 영수는 그 기록을 보며 울었다. 할아버지는 정말로 독립운동가였다. 그리고 배신자 때문에 죽었다. 기념관 관계자는 영순에게 말했다. 이분 후손이시군요. 그동안 자료가 부족해서 자세한 기록을 못 남겼는데 이번에 발견된 문서로 보완할 수 있겠네요. 네. 할아버지가 억울하게 돌아가셨어요. 알고 있습니다. 당시 많은 독립운동가가 밀고로 희생됐죠.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입니다. 영수는 기념관에 할아버지 일기와 장부 사본을 기증했다. 기념관은 이를 바탕으로 특별 전시를 준비하기로 했다. 그 소식이 언론에 알려졌다. 신문과 방송에서 취재 요청이 쇄도했다. 친일파가 독립운동가 행세 명문가의 추악한 뿌리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다. 당연히 박동훈의 이름도 함께 나왔다. 문화원장 출마를 포기해야 했다. 선거 사무실은 문을 닫았고 지지자들은 등을 돌렸다. 동훈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문서가 위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러 전문가의 감정 결과 모두 진품으로 판명됐다. 종이, 먹, 글씨, 일본어 영수증 형식까지 모든 것이 1941년 것이 맞았다.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동훈 측은 설령 박창수가 밀고를 했어도 그건 조상일이지 후손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론은 싸늘했다. 친일파 재산으로 부를 축적하고 명문가 행세를 했으면서 무관하다고, 효행상까지 받았으면서 조상은 독립운동가를 팔아먹었다니. 사회적 비난이 쏟아졌다. 동훈의 사업은 급격히 기울었다. 단골 손님들이 떠났고 거래처들이 계약을 취소했다. 영수는 그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봤다. 복수는 영순이 직접 한 게 아니었다. 진실이 복수를 했다. 8장. 단호한 결단, 칼을 뽑다. 석 달 후 동훈은 완전히 무너졌다. 사업은 파산했고 강남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다. 최 마담은 진작에 떠났다.
돈이 없어지자 그녀도 사라진 것이었다. 동우는 혼자 남았다. 친구들도 지지자들도 모두 등을 돌렸다. 한때 지역 유지로 추앙받던 남자는 이제 친일파의 후손으로 낙인 찍혔다. 어느 날 저녁 동훈이 또 고창댁으로 찾아왔다. 이번에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대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영순아, 나와. 이야기 좀 하자. 영수는 나가지 않았다. 이 이장이 달려왔다. 동훈 씨, 이러지 마시오. 돌아가시오. 비켜요. 영순이랑 얘기할 거예요. 술 취했으니 내일 오시오. 안 돼요. 오늘 해야 해요. 동훈은 대문을 발로 찼다. 낡은 대문이 흔들렸다. 이 이장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동훈은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영순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수는 창문으로 그를 내려다봤다. 한때 당당했던 남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초라하고 비참한 남자만 있었다. 하지만 영수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동우는 한참을 울다가 결국 일어나서 비틀거리며 떠났다. 다음 날 영수는 변호사 사무실로 갔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소개받은 젊은 여자 변호사였다. 김영순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소식인가요? 박동훈 씨 측에서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합의요? 네. 모든 법적 다툼을 중단하고 친일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겠답니다. 대신요? 김영순 씨께서 언론 인터뷰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조용히 지내주길 바란답니다. 영수는 웃었다. 제가 언제 인터뷰를 많이 했나요? 기자들이 찾아와서 물어봐서 사실대로 대답한 것뿐인데. 그래도 박동훈 씨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모양입니다. 합의 조건이 뭔가요? 박동훈 씨가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친일 재산으로 얻은 이득을 사회에 환원하겠답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서류를 꺼냈다. 고창댁 소유권을 완전히 김영순 씨 앞으로 하고 추가로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겠답니다. 영수는 숨이 멎었다. 3억 원. 평생 만져보지 못한 큰돈이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영수는 잠시 생각했다. 돈은 필요했다. 고창댁을 고치고 남은 인생을 편하게 살려면 돈이 있어야 했다. 좋아요. 받아들이겠습니다. 대신 조건을 하나 더 붙여주세요. 무슨 조건이요? 박동훈 씨가 독립운동기념관에 가서 제 할아버지 김용대 선생님 앞에 직접 사과하는 거요. 언론 공개로.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전달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후 독립운동기념관에서 공식 행사가 열렸다. 박동훈은 김용대 선생 사진 앞에 섰다. 언론 카메라가 그를 향했다. 동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의 조부 박창수는 1941년 독립운동가 김용대 선생을 일본 순사에게 밀고했습니다. 그 대가로 돈을 받았고 그 돈으로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저희 가문은 그동안 이 사실을 숨기고 명문가 행세를 했습니다. 김용대 선생과 그 후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동훈은 깊게 허리를 숙였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영수는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눈물이 흘렀다. 할아버지의 사진이 보였다. 젊은 시절 한복을 입은 할아버지. 의연한 표정이었다. 영수는 사진을 향해 절을 했다. 할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손녀가 명예를 되찾아 드렸어요. 행사가 끝나고 영수는 기념관을 나섰다. 밖에서 동훈이 기다리고 있었다. 둘은 마주쳤다. 영순 씨, 네, 정말 미안합니다. 알아요. 나도 몰랐어요. 할아버지가 그런 짓을 했는지. 어릴 때부터 명문가라고만 배웠지. 하지만 알고 나서도 숨기려고 했잖아요. 동우는 고개를 숙였다. 그건 무서웠어요. 모든 걸 잃을까봐. 결국 다 잃었잖아요. 네. 그래도 동우는 영순을 봤다. 당신은 용서해 줄 수 없겠죠? 영순은 잠시 침묵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40년 동안 당한 일을 쉽게 용서할 수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지 마세요. 전 앞으로 당신 생각 안 하면서 살 거예요. 영수는 돌아섰다. 동우는 뒤에서 불렀지만 영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며칠 후 영순의 계좌로 3억 원이 입금됐다. 평생 처음 보는 금액이었다. 영수는 통장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할까? 영수는 고창댁으로 돌아와 생각했다. 집을 고치고 장독대를 새로 만들고 할아버지를 기리는 작은 사당을 짓고 싶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여생을 편하게 살고 싶었다. 아무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빌붙지 않고 영순만의 삶을. 영수는 마당으로 나갔다. 깨진 시간장 독이 아직 그대로 있었다. 영수는 독 조각을 모았다. 버리지 않고 마당 한쪽에 모셔두기로 했다. 할아버지의 비밀을 지켜준 독이었으니까. 1년이 흘렀다. 고창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낡은 기와를 새로 얹었고 무너진 담장을 고쳤다. 마당에는 새 장독대가 들어섰다. 영순이 정성껏 담근 된장, 간장, 고추장이 익어가고 있었다. 본체 옆에는 작은 사당이 생겼다. 김용대 선생 추모관이라는 현판이 걸렸다. 안에는 할아버지 사진과 일기, 장부 사본이 전시돼 있었다. 지역 사람들이 가끔 찾아와 참배했다. 영수는 매일 아침 사당에 들어가 할아버지께 인사를 드렸다. 정화수를 떠놓고 절을 하고 하루 일과를 말씀드렸다. 할아버지,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장독대 된장이 잘 익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이 이장은 여전히 자주 들렀다. 이제는 먹을 것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영순이 담근 장을 얻어가는 입장이 됐다. 영순 씨 된장은 정말 일품이요. 우리 마을 명물이 됐어. 과찬이세요. 아니요. 진짜요. 소문 듣고 멀리서도 사러 와요. 정말이었다. 영순이 담근 장맛이 소문나면서 주문이 쇄도했다. 영수는 조금씩 팔기 시작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용돈 벌이는 됐다. 어느 날 젊은 여자가 고창댁을 찾아왔다. 서울에서 온 요리 연구가였다. 혹시 전통 장 담그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저한테요? 네. 김영순 선생님 장맛이 정말 유명하시더라고요. 전통 방식으로 담그신다면서요? 영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가르쳐 드릴게요. 그렇게 영수는 장 담그기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지만 점점 늘어났다. 도시에서 온 주부들, 요리사들, 심지어 외국인들도 찾아왔다. 영순 선생님, 이 된장 맛이 어떻게 이렇게 깊어요? 정성이에요.
매일 장독대를 돌보고 정화수를 떠놓고 마음을 담는 거예요. 영수는 할아버지에게 배운 것은 아니었지만 할아버지를 생각하며 장을 담갔다. 그래서인지 맛이 더 깊었다. 고창댁은 이제 전통장 체험관이 됐다. 영수는 사람들에게 장 담그는 법을 가르치고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줬다. 독립운동의 역사도 함께 전했다. 이 집 주인이셨던 제 친할아버지는 독립운동 가셨어요. 일제에 끝까지 저항하시다가 돌아가셨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건 할아버지 같은 분들 덕분이에요. 사람들은 숙연해졌다. 그리고 더욱 정성껏 장을 담갔다. 한편 동우는 완전히 몰락했다. 사업은 파산했고 재산은 모두 날렸다. 친일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던 약속도 지킬 돈이 없었다. 결국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게 됐다. 어느 날 영수는 우연히 시장에서 동훈을 마주쳤다. 동훈은 초라한 옷차림으로 장을 보고 있었다. 값싼 라면과 김치를 사고 있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동훈은 잠시 멈칫했다가 고개를 숙였다. 영수는 그냥 지나쳤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수는 생각했다. 동훈이 불쌍한가? 아니었다. 그는 자기가 뿌린 씨앗을 거두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았다. 증오하기에는 영순의 삶이 너무 풍요로워졌다. 미워하며 사는 것은 시간 낭비였다. 그날 저녁 영수는 장독대 앞에 섰다. 석양이 장독들을 비췄다. 윤기나는 항아리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영수는 된장독을 열었다. 구수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영순이 직접 담근 된장. 정성과 시간이 만든 맛. 할아버지, 보고 계세요? 손녀가 잘 살고 있어요. 이제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않아요. 제 이름으로 사는 삶이에요. 바람이 불었다. 장독 뚜껑이 살랑 흔들렸다. 영수는 그것이 할아버지의 대답 같았다. 몇 달 후 지역신문에 기사가 났다. 친일파 후손 박동훈, 노숙자로 발견. 동훈은 결국 집마저 잃고 거리로 나앉았다. 복지관에서 그를 발견했고 임시보호소로 데려갔다. 한때 지역 유지로 추앙받던 남자의 비참한 말로였다. 영수는 기사를 읽고 한숨을 쉬었다.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았다. 그저 담담했다. 인과응보. 세상은 공정했다. 이 이장이 물었다. 안쓰럽지 않소? 글쎄요. 저는 40년 동안 더 안쓰러운 삶을 살았으니까요. 그래도 한때 남편이었는데. 그건 과거예요. 전 이제 미래를 봐요. 영수는 마당을 둘러봤다. 깨끗하게 정리된 마당, 새로 심은 꽃나무들, 윤기나는 장독들. 이 모든 것이 영순의 것이었다.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니었다. 김영순, 그 이름으로 당당히 사는 여자였다. 2년 후 고창댁은 지역 명소가 됐다. 김용대 선생 생가겸 전통 장문화관. 정식으로 문화재로 등록됐고 정부 지원금도 받게 됐다. 영수는 이제 김영순 선생님으로 불렸다. 전통장의 명인이자 독립운동가의 후손.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영수는 화려한 삶을 원하지 않았다. 그저 고창댁에서 조용히 장을 담그며 사는 것으로 만족했다. 봄이 왔다. 마당에 매화꽃이 피었다. 영순이 2년 전 심은 매화나무였다.
할아버지를 기리기 위해 심은 나무. 올해 처음 꽃을 피웠다. 영수는 매화꽃 아래 서서 향기를 맡았다. 은은하고 그윽한 향. 마치 할아버지가 옆에 계신 것 같았다. 할아버지, 매화가 폈어요. 예쁘죠? 사당에서 절을 마치고 나오는데 대문 밖에서 누군가 들어왔다. 영수는 놀라 쳐다봤다. 동훈이었다. 하지만 2년 전의 동훈과는 완전히 달랐다. 깨끗한 옷차림에 단정한 모습, 얼굴도 많이 나아졌다. 영순 씨, 무슨 일이세요? 인사하러 왔어요. 나, 이제 시골로 내려가요. 시골이요? 네. 복지관에서 소개받은 일자리가 있어요. 산골 마을에서 노인 돌보는 일이에요. 월급은 적지만 숙식은 제공된대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 됐네요. 영순 씨,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요. 알아요. 그만하세요. 당신 덕분에 제가 정신 차렸어요. 바닥까지 떨어져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영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용서는 못 받겠죠? 시간이 필요해요. 얼마나요? 모르겠어요. 어쩌면 평생이 걸릴지도. 동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기다리지 않을게요. 대신 제대로 살겠습니다. 남은 인생은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동우는 깊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섰다. 대문을 나서다가 멈춰서 뒤를 돌아봤다. 영순 씨, 행복하세요. 그리고 떠났다. 영수는 그의 뒷모습을 지켜봤다. 이번에는 진심이었다. 거짓 사과가 아니라 진짜 속죄였다. 하지만 영수는 여전히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40년은 너무 긴 세월이었다. 그 상처가 아물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오후가 되자 손님들이 찾아왔다. 서울에서 온 가족이었다. 엄마와 딸 3명이었다. 선생님, 장 담그는 법 배우러 왔어요. 어서 오세요. 영수는 그들을 장독대로 안내했다. 매주 쓰는 법부터 시작해서 소금물 맞추는 법, 장독 관리하는 법까지 차근차근 가르쳤다. 가장 중요한 건 정성이에요. 매일 장독대를 살피고 깨끗하게 유지하고 좋은 마음으로 돌봐야 해요. 그래야 맛이 깊어져요. 어린 딸이 물었다. 할머니는 누구한테 배웠어요? 영수는 잠시 생각했다. 나는 혼자 배웠어. 하지만 할아버지가 도와주셨지. 할아버지가요? 응. 우리 할아버지는 독립운동 가셨거든. 비록 직접 가르쳐 주시진 못했지만 할아버지 정신을 이어받아서 정성껏 장을 담그는 거야. 엄마가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다. 멋진 할아버지시네요. 그럼 우리 할아버지는 정말 멋진 분이셨어. 해가 지고 손님들이 돌아갔다. 영수는 혼자 마당을 정리했다. 장독 뚜껑을 확인하고 물을 뿌리고 쓰레기를 치웠다. 저녁이 되어 영수는 부엌으로 갔다. 저녁을 준비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제대로 차렸다. 된장찌개, 김치, 나물. 소박하지만 정갈한 밥상이었다. 밥을 먹으면서 영수는 창밖을 봤다. 매화꽃이 달빛을 받아 환하게 빛났다. 아름다웠다. 할아버지, 보세요. 제가 할아버지 집을 지켰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명예도 되찾았어요. 이제 이 집은 영원히 김씨 집 한 거예요.
바람이 불었다. 매화 꽃잎이 하나 떨어졌다. 영수는 그것을 손에 받았다. 부드럽고 연약한 꽃잎. 하지만 그 안에 강인한 생명력이 있었다. 영순도 그랬다. 겉으로는 연약해 보여도 안으로는 강했다. 40년을 버텨냈고 마침내 자신의 삶을 되찾았다. 밥을 다 먹고 영수는 마당으로 나갔다. 장독대 앞에 섰다. 달빛 아래 장독들이 은은하게 빛났다. 영수는 가장 큰 된장 독을 열었다. 구수한 냄새가 퍼졌다. 3년 묵은 된장. 영순의 정성이 만든 맛. 이 맛이야. 영수는 혼잣말했다. 내 인생의 맛이야. 쓰디 쓴 시간도 있었고 짠 눈물도 흘렸지만 결국 깊고 구수한 맛으로 익어났다. 그것이 영순의 인생이었다. 영수는 독뚜껑을 닫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총총했다. 할아버지가 저 별 중 하나가 되어 영순을 지켜보고 계실 것 같았다. 할아버지, 손녀 잘하고 있죠? 앞으로도 잘할게요. 할아버지처럼 떳떳하게 살게요. 밤바람이 불었다. 매화나무 가지가 흔들렸다. 꽃향기가 마당 가득 퍼졌다. 영수는 웃으며 집으로 들어갔다. 내일도 장을 담그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할아버지를 기리는 하루가 시작될 것이었다.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하루. 누구의 그늘 아래가 아니라 영순 자신의 이름으로 사는 하루. 김영순. 그 이름이 이제는 자랑스러웠다. 독립운동가의 후손이자 전통장의 명인이자 스스로의 삶을 되찾은 여자. 고창댁 마당에는 매화 향기가 가득했다. 그 향기는 바람을 타고 멀리 멀리 퍼져나갔다. 마치 영순의 이야기가 세상에 퍼져나가듯이. 그리고 그 향기 속에는 할아버지의 정신도 영순의 인내도 진실의 힘도 모두 담겨 있었다. 봄은 이제 시작이었다. 영순의 새로운 인생도